정봉주의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소식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수군 중국 동아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는 어디 있어요? 상하이에 있습니다. 상하이. 예, 중국이네요, 그럼? 중국의 상하이에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중국어 잘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살 정도 합니다. 거기서 그럼 중국 학생들 가르치나요? 중국 학생들, 외국 학생들 한국에서 다 가르칩니다. 중국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다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수업 중에 일본인만 듣는 수업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일본어로 하고. 일본어도 잘하세요? 밥 먹을 정도 합니다. 야. 어디 일본에도 유학을 하셨나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개요대학에서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수료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에서 또 석사 마치고 네. 박사학위를 최종적으로 상하이에 있는 화동사범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합니다. 야, 아유, 그럼 부끄럽게 갑자기. 일본, 영어, 중국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럼 학생들 아주 편하게 듣겠네요. 대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월 달에 잠깐 들어왔는데 휴직하고 22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중국 대학에서는 2006년부터 수업을 맡고 시작했으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쫙 지내다 보니까요. 한국 국내 사정은 잘 몰라도 밖에서 바라보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남북한 문제 같은 것은 좀 밖의 시각을 좀 느끼게 됐죠. 예. 남북한 관계가 밖에서 볼 때도 이렇게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보여요? 외국인들은 더 많이 그렇게 느껴지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일본의 지진 상당히 많으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일본 사람들은 익숙해갖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쭉 지내다 보니까. 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다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근데 한국인들은 여유롭게 지내니까 어떻게 된 건가라는 우리는 익숙한 것이죠. 우리 조카가 LA 사는데 그 UCLA 나오고 USC 나와갖고 이제 영국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무기 회사 같아요. 잘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현대, LG 이런데 이런데 그 PT하러 들어온다 그래. 그 방위 산업체들이 있는 데들. 근데 지금 계속 안 들어와요. 요즘 무기가 잘 팔리니까 일하느냐고 바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12월에 그 가족 행사 때문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위험하다고 회사에서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럴 정도. 그럴 정도요.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아주 첨단 무기 회사거든요. 그 회사는 무기 사면 안 되겠네. 너무 정보가 좀 어두운 거 아닌가. 아니, 근데, 그래서 진짜 안 들어와요. 글쎄, 외국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온라인으로만 채팅한대요. 근데 이제 12월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최근에 좀 소강 국면에 들어오니까 부탁해갖고 자기가 들어오겠다. 가족 행사가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 고위 당국자들은 한반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더라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으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도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다. 국제사회에서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무기 조금이라도 쐈다 하면 그날로 김정은은 끝난다는 것을 다 알고 김정은이 어린 마음에 도발을 하려 하더라도 김정은 주변에 있는 기득권층이 저 어린 친구가 잘못하면은 자기 기득권 다 날아가고 생명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는 혁명 1세대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는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능력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관계 측면을 볼 때도 전면전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생각이에요. 다만 도발적인 상태에서 어떤 예측 불가한 일이 발생하면 좋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조금이라도 무력 시위 같은 것, 무력적인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하자라는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위험한 게 세계 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발로 발발이 됐듯이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지금 왜냐하면은 오바마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트럼프 위험하다는 얘기도 들려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언제라도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서로가 먼저 행동을 하다가 자칫하면 시작이 되면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게 위험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아주 작은 군사 그 충돌이라고 할지라도 네.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 군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3배 이상 보복하고 그 다음에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 군도 3배 이상은 무조건 화력을 소모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확전이 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조심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그 하나 더 들어갔고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어요? 네, 트럼프가 직접 발표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예. 예, 북한은 살인 국가다.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용어가 또 나왔어요. 화염과 분노, 토털리 디스트로이. 그 다음에 이제 살인 국가. 그래서 살인 국가라는 거는 이제 그 김정남을 그 VX라고 하는 독소로 이 유엔에서도 금지한 독소로 암살을 했다는 거 하고 원비어군을 사실상 뭐 미국의 추정으로는 고문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테러리스트 국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틸러스는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경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걸 아직도 우리는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긴 했습니다만은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다시금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불명예와 함께 다시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는 마음을 갖기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구도로 다시 회귀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지금 순간이죠. 그 미 하원 의원들도 윈비어와 김정남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틸러슨 국무장관에게 보내서 행정부를 압박하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번에 그 트럼프 들어왔을 때도 한 2-3개, 서너 개 정도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7월서부터 복수의 채널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뭐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효과 없었다는 대화는 건가요? 계속되고 있는데 예. 틸러스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 트럼프가 보기엔 이건 내가 국민들에게 얘기하기 좀 면구할 정도의 아주 미미한 대화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북한의 양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를 이제 쭉 순방하면서 항공모함 3개 전단을 갖다 놓고 북한에게 너 여차해서 까불면 혼난다라고 해놓고 이제 필리핀까지 가서 아세안 정상회담까지 마치고 이제 돌아간 다음에 이 지금 트럼프 얘기로는 카톡이 아니라 뭐죠? 트위터에다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내가 지금 설득을 해가지고 특사를 지금 보내는데 이게 상당한 일인데 기대가 된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사가 베이징에 돌아갔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자조차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뭐 약발이 안 먹었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재와 압박 수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로 참았다가 지금 발표한 겁니다. 예, 특사를 갔다 온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송타오라는 대외 연락부 공산당 부장,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장관급인데 갔는데 많은 기대를 했죠. 우리도 그렇고 예. 뭐 미국도 그렇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은 기대하지 않았고 중국은 제19타 당대회를 마친 다음에 당대회 결과를 설명해주러 가는 형식을 취해서 예. 지금 북한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다음에 북미 대화 수면화에서 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염탐하러 가기 위한 측면도 있었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대국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를 해봤자 똑같은 시도를 해봤자 MB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거쳐가면서 계속 악화만 됐지 않습니까? 예. 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게 되면 동북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그 큰 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현 상태로 보면 승자팀하고 패자팀이 항상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면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아주 효과적인 치명타를 받지는 못하거든요. 예. 제재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알기 때문에 계속 도발하고 그다음에 주산기 두드리면서 자기들의 국익을 향하고 있고 가장 큰 승자죠. 두 번째 승자는 미국이죠. 예. 북한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효과적으로 미국의 비싼 무기를 한국이나 일본에 팔 수 있고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한반도라든가 일본 쪽에 먹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효과적으로 미국의 그 위상을 국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승자는 일본이죠. 요번에 아베도 보십시오. 사실 김정은 덕분에 아베가 기사회생했지 않습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공로상을 줘야 할 형편이거든요. 아니 선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예. 이제는 공로상을 줘야 될 거고 패자팀은 가장 큰 패자는 우리 한국이죠. 국가 안보 더 위험해지죠. 무기를 많이 사야 되죠. 중국하고 나빠지죠. 두 번째 안 좋은 것은 중국이죠. 예. 중국도 패자죠.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 나빠지죠. 미국의 견제력, 미국 위상이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되죠. 한국하고 관계 나빠지고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중국인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너희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중국도 계속해서 북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는 러시아도. 그러니까 승자팀인 미국과 일본, 북한은요. 서로가 이 상태에서 승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폭탄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하고 일본은 좋거든요. 바꿀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패자팀인 중국과 일본과 힘을 합쳐갖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시도가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최대의 패자니까 이것보다 더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어차피 푸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예. 중국도 알아요. 비핵화지만 그거는 목표지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 예.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쭉 거기까지 가기 전에 송타오 대외 연락부 부부장인가요? 부장입니다. 부장 장관. 네. 뭔 결론을 가져왔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 저한테 보고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요. 예. 어차피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순진한 기대라는 것이죠. 예. 교수님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결과 없을 저도 거라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진전된 사항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예. 이유가 이를테면 지금 북핵 문제가 되려면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대화가 시작이 되려면 서로 신뢰가 있고 서로 간에 대화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지. 미국은 뭐 신뢰가 설사 없더라도 대화에 나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고 실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안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하면 대화하겠다. 조건이 많아요. 4가지나 돼요. 근데 북한이 워낙 안 나오니까 중국이 하는 얘기가 쌍중대라는 거 있죠. 쌍중대라는 게 핵실험 서로 중지하고. 반식양보하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 그래서 그럼 조금 신뢰가 생기니까 그러면 대화해보자. 미래를 놓고 대화해보자. 이런 얘기를 중국이 하는데 북한은 그거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북한은 미국은 4가지 조건을 대는데 4가지 조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중국이 얘기하는데도 우린 대화 필요 없다. 대화를 하는 것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면 혹시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보겠다. 그때 가서. 그러니까 거기서 중국이 가서 뭐 특사건 시진핑의 특사가 가더라도 뭘 설득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미 대화 얘기를 막아놓은 거예요. 미국에 돌아가서 쌍중단은 소용없다는 거를 시진핑 주석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화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너 가서 대화하도록 끌고 나와라. 고개를 푹 숙이게 가서 끌고 나오라 그러는데 김정은이가 지금 백기통을 요구한 거 아니에요? 고개를 푹 숙이고 나올 처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가 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특사가 가서 진전된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기대를 크게 하는 것이고 단지 성과는 뭐냐면 북중 간에 2년 동안 거의 대화조차 안 했는데 그나마 시진핑의 특사가 가서 북중 관계가 이런 말이라도 좀 해볼 수 있는 관계로 갔다는 거 그거 외에는 큰 기대를 애초에 할 수가 없었죠. 예. 그러니까 노력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해서 특사가 계속 간 몰라도 지금 한 번의 특사로 기대하기가 어려웠죠. 저는 보십시오. 금방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같은 상태에서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라는 것,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다 일치된 공통의 목적이지만 목표지만 접근 방법이 다르잖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제 상식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홍현익 수석연구위원한테 대화하자라는 것이에요. 야, 너 총칼 다 버려. 너 다 벗어. 뭐 숨겨 있는지 모르니까 나는 총칼 들고 있으면 너 다 벗어. 그렇지 않으면 대화 안 한다고. 그런 게 정말 합리적입니까? 대화하자는 자세입니까? 저는 쌍중단이라는 것이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양보하니까 너희도 양보해.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중재를 서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 위협하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자기 고집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말하는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인지 근데 왜 우리가 미국의 국익을 더 많이 들어줍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쌍중단이 정말 더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한쪽은 다 발가벗기고 한쪽은 총칼을 그대로 들고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인지 우리가 판단하고 중재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이쪽에서 한쪽으로 쏠립니까? 저는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제대로 판단하면서 우리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서로 조건을 대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둘 다 조건 다 버리고 무조건 대화해라. 그 정도라도 우리 정부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정부는 또 한미동맹이잖아요. 주한미군도 있고. 그러니까 트럼프 만나면 제대로 우리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제 솔직한 심정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냥 조건 없이 대화합시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는데 그 위세에 눌려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그 중압감에 눌려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조건 없이 대화해봅시다. 이를테면 제 생각은 거예요. 제재도 강화하고 훈련도 하고 그러나 대화와 협상은 조건 없이 합시다. 그게 유엔의 또 결정사항 아니에요? 네, 이게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미국은 자꾸 조건을 너무 많이 돼. 제가 하나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수석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실 생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밑에 그러니까 청와대라든가 외교부에서 외교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그런 분들이 저는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그분들의 자격, 냉정하게 그분들의 자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청와대 그 외교안보 실장 하시는 분도 그렇고 외교부의 장관님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20세기 냉전시대 때는 미국 위주의 외교를 잘하면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미국 위주, 서구 위주의 외교를 잘 해왔습니다. 서구 위주의 외교도 아니고 통상교섭을 하던 한미동맹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만큼 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21세기 중견 강국된 우리는요. 균형 외교 해야 되습니까? 그러니까 공산사회주의권과 자유민주권을 골고루 잘 규합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란이라든가 외교부를 보면요. 오로지 미국만 알고 중국이나 러시아를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계속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미국과 서방에 반대했던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 안 좋게 바라봤던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을 하고 한국 대한민국의 외교를 담당하게 됐으니 그분들이 갑자기 싹 바뀌어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대로 알고 그쪽도 잘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접근 방법이 가능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우리가 집권할 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때는 한미 관계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 지금과 같은 외교 안보 라인이 필요했다 하시더라도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4대 강국을 골고루 알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외교부 쪽으로 들어가고 더 많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런데 강경화 장관이 내일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 회담할 예정이다. 그렇죠. 네. 그럼 숭 부장의 방북 이야기를 좀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겠죠. 네. 전혀 없진 않지 않았을까요? 뭔가 내용이 있지 않았을까? 이야기가 저는요 안 됐다고 해요? 꺼내도 전혀 꺼낼 무용합니다. 들어주지도 않고. 핵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자 그랬으니까.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한미동맹 위주로 갔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땐 사드 배치라고 하는 건 박근혜 정부가 미국이 쳐놓은 함정에 빠진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미국은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데 한중간의 관계만 정면 대결 국면으로 갔잖아요. 그거를 우리 정부가 그나마 이렇게 타협으로 해서
미국의 큰 도움, 쓸모없죠. 미국의 도움 네. 없이 사드 보복을 사실상 중단시킨 거, 이건 대단히 높이 평가받아야 그건 된다. 대단히 높이. 그러나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 청와대 무슨 라인 뭐 이런 그 참모 이런 분들보다도 한국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한미동맹 없으면 우린 죽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기정사실돼서 언론에서 완전히 정부를 그냥 꽉 짓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조금 자주적으로 좀 균형적으로 하려고 해도 한국 내부에서조차 이게 맞아요. 이게 남남 호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강경화 장관이 가셨는데 한국하고 중국하고 대북 정책이나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론에 있어서 상당히 공감하는 바가 커요. 따라서 지금 사드 문제가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한중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동계올림픽 이전에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북핵 문제가 어떻게든지 대화라도 시작하게끔 할 수 있는 길을 진짜로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여진이 있다. 이렇게 가면 안 좋을까요? 어쨌든 이제 동계올림픽에 북한 오라고 초청을 했고 네. 북한도 한두 개 팀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왜 궁금한 게 중국에서는 특사를 보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특사 보낸다는 주장 못 하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성이라는 게 저희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나셨을 때 특사 이게 보내겠다. 좋다. 북한이 자꾸 도발하니까 강경하게 대응하자. 제재도 더 강화하고 저 훈련도 하자. 항공모함 좋다. 그리고 전략 핵무기 상시 배치를 하자. 왜 그냥 강화만 하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그 전략 잠수함 같은 거 그냥 고정 배치하자. 그러면서 그 대신에 협상도 하자. 역사적으로 그 국제 간의 문제가 있을 때 협상 없이 해결하는 방법은 전쟁밖에 더 있냐. 근데 한반도의 전쟁은 불가능하니까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진짜로 한미 간에 한마음 한뜻으로 그 제재도 하고 협상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까지 나가지를 못하는 것 같지만 안타까운 거죠. 저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화전양공, 그러니까 강원 양면 정책을 썼어야 되는데 미국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미국의 국익과 또 우리의 국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통일해야 될 대상이지 않습니까?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대화도 하겠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대화도 하겠다는 식으로 해갖고 4대 강국의 특사 보낼 때 보냈어야 되죠. 하지만 당시에 우리 상황상 국내적으로 너무 어수선했으니까 쉽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보내는 모습을 좀 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분 그 교수님들께 여쭙는 게, 자, 큰 담론도 많아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쭉 보기에 그래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뭐 지금 트럼프를 다시 만날 계획은 없잖아요. 네. 중국도 어째 정상회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한 라인을 통해서 전환은 가능하니, 수기 부장이에요? 송타오. 이름이 좀 어렵네. 송타오 부장도 갔다 왔으니까 우리도 특사를 보내겠다. 그럼 북한이, 야, 이거 지금 뭐 핵 문제 협상하기 전에 특사 오지 마. 이래도 우린 계속 주장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 한반도에서 대화의 주도권을 끌고 가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는데 그걸 왜 안 하냐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이제 추정입니다. 이건 제가 본 게 아니고 추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이냐면요. 막 미사일 막 쏘고 막 그러잖아요, 북한이. 그런 이제 우리 대통령이 이제 직통 전화하잖아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지금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데 이런 때 대화하자는 바보 같은 사람이 있어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국가안보가 막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그러는데 막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이게 대화하자는 바보 같은, 아베하고도 정하나 통화인데 아베 총리는 지금 더 강력하게 지금 막 초강도 대제재를 하자는데 저 문 대통령도 동의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자, 한반도에는 평화가 소중합니다. 평화 전쟁한다는 건 이게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일단 상황을 진정시키고 그다음에 도발을 했으니까 유엔 안보리 소집해서 제재합시다. 그리고 한미연합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핵미사일 나오는 거 막을 준비도 하고, 그러나 협상도 해야지 한쪽으로 가다가는 진짜 전쟁으로 가는 수도 있으니까 대화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미 신대륙 점령할 때요. 네. 요새를 딱 미국 군이 요새를 쳐놓고 있잖아요. 그럼 저 밖에서 인디안이 와요. 처음에는 서로가 파가지 않을 때 그냥 딜이 아무 데서나 붙어갖고 막 싸우고 그랬는데, 자, 미국 요새가 딱 있고 또 인디안 요새가 있어요. 그럼 서로 깃발 들고 가서, 야, 니네 칠 거야 진짜? 네 도끼 들고 들어올 거야? 칼 들고 들어올 거야? 창 들고 들어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만 여기서 농사 질 수 있는 것만 보장을 하면 안 쳐들어가겠습니다.
그 전쟁 와중에서도 했고 그러니까요. 트럼프한테 남한산성을 보여줘야 되나? 그러니까요. 깃발 들고 나가자면 대화하자고. 그러니까 지금 저 또 이제 계속 공감이 두 분한테도 공감이 되는데요. 네. 그 대통령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새로운 시대로 할 좋은 기회거든요. 우리는 20세기 약소 국가가 아니라 우리 모두 열심히 중견 강국이 됐거든요. 네. 한반도 문제만큼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니셔티브를 질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딱딱딱 못하게 말을 막을 때 대통령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있는 것이죠. 눈치만 보실 게 아니라. 눈치만 보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우리 예를 대통령을 들면요. 예. 제가 이제 그렇게 눈치하고 말하는 그렇게 게 얘기하려는데 있는데 트럼프가 말을 끊어버렸어요. 대통령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요. 대통령님 그렇게 말하시면 좀 섭섭합니다. 전쟁이 나더라도 한반도에서 나지 미국에서 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너무 못지르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이 동맹인 미국에 대해서 좀 민심이 이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저는 미국의 그런 국익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대 강국에다가 특사를 보내고 한미동맹을 소중히 하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특사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되고 당시 또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요. 우리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제가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은 북한 측에서도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모 의원, 여당의 모 의원이 특사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우리 측에 연락이 왔었대요. 그래서 그래요? 네, 제가 분명히 뭐, 들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근데 이거는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어떤 몇 명의 그 조차 모임에서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헛된 말을 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그 당사자인 의원을 만나면서 얘기한 것이에요. 가가지고 이 국면을 잘 그 사람으로서 의원을 기대하고 있으니까 그 의원이 갖고 잘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우리가 한미 관계가 되게 중요했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지 안보의 위험이 불식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미국을 잘 아는 분들 위주로만 외교안보 라인이 되다 보니까 감히 미국에 반하는 미국 대통령이 말하는 것에 노라고 비춰질 수 있는 것은 언감생심 생각할 수도 없는 분들만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오승훈 교수님이요. 문재인 대통령 출범하자마자 결정된 게 뭐냐면 한미 정상회담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6월 말 딱 정해놓은 거예요. 교수님,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거예요. 뭐냐면, 자, 그래서 지금, 네. 5월서부터 6, 7, 8, 9, 10, 11, 6개월 왔어요. 네. 잘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한 대통령이다. 남남 갈등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지금 돈 받은 것 때문에 조사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야당은. 그럼 이럴 때, 네. 자, 한미 안보 완전히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미 동맹 철저히 믿는데 트럼프한테 가서 네. 1년만 계속 압박을 돼. 1년만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보고 네. 핵 문제 우리 해결할게.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예. 지금 2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네. 성공시켜야죠, 반드시. 예. 지금 시간이 없어요. 12월, 1월 2달 뒤에 올림픽이에요. 맞아요. 이거 실패하면 우리나라 이거 구군에도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성공을 해도 빚더미예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테러 지역으로 예. 지정을 해버렸어요. 그럼 김정은이가 어떻게 할까요? 아 이거 난 좀 대화 뭐 웬만하면 해보려고 그랬더니 테러 지원국으로 9년 만에 재지정해 이거 한번 쏴. 그러기 직전이에요 지금. 그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뭐 평창 올림픽을 하고 테러 지원국에 뭐 하려고 가? 그럼 안 가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정부가 이럴 때 이를테면은 쌍중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안 받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그것도 안 받고 대화 필요 없다고 그러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정부가 올림픽 기간 중에 지금 유엔에서도 지금 결의안이 나왔잖아요. 올림픽 전후 7일, 그러니까 2월 초부터 3월 말까지 휴전 결의안이 채택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에 휴전 중이죠. 지금 전쟁 중이죠. 네, 그래서 수전인데 수전 또 언제? 이제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전. 그러니까 그 적대행위 하지 말자는 건데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쨌든 내년 3월까지는 평화를 지켜야 돼요. 네. 우리 정부의 소명이에요. 그렇다면 좀 더 창의적인 발상을 해서 쌍중단 이거 우리 받겠다 얘기를 해야 돼요. 이를테면 어차피 휴전 결의안이 뭐냐면 북한은 올림픽에 오라고 그러고 우리 한미연합훈련 합니까? 내년 초에 한미연합훈련 내년 2, 3월에 하거든요. 그거 최소한 연기. 독수리훈련은 4월 아니에요? 4월 초에. 아니 3월 달에 합니다. 3월 달. 2월 말 3월 말까지 하는데 이게 그 키리졸브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요. 이게 최소한 연기라도 안 하면 북한이 그럼 왜 자기네들은 도발을 삼가줘요? 맞아요. 북한의 도발을 삼가게 하기 위해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일단은 연기 또는
북한이 계속 도발 안 하면 도발할 때까지는 안 하겠다 내년에. 이 정도는 해줘야 돼요. 아니, 이 정도는 핑계를 대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걸 왜 우리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지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한테도 얘기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에 와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동계올림픽 매우 축하드리고 성공하길 기원한다. 그럼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의 중지.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IOC 위원장도 지금 북한의 훈련비, 참가비 다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참가권을 확보 못하면 와일드 카드라도 주겠다. 지금 IOC에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그러고 추미애 대표도 미국 유엔에 가서 연설하고 지금 이제 이달 말에 중국의 공산당하고 전 세계 정당하고 회의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초청받아서 거기서 북한 대표 만나서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정부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내놔야 됩니다. 그 방안이 지금 시급한 때예요. 그러면서 테러 지원국 지정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적어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연기 또는 중단할 테니까 북한도 대화에 나와라. 아니, 그런 식으로 더 전향적으로 테러 지정국으로 9년 만에 지정을 했잖아요. 테러 위험국 뭐예요? 테러 지원국.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시간을 우리가 딱 주는 거예요. 올림픽 앞두고 여기서부터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여기서부터 끝날 때까지는 테러 지원국 해제한다. 아니면은 언제까지 아무 말썽을 안 부리면 지정하는 것도 연기시킬 수 있겠다는 연기시킬 것으로 제안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뭔가 창의적인 해법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 방송을 들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 정말 똑같은 거예요. 그 위원님께서는 창의적 방법이라도 저는 이제 새로운 시도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왜 얘기를 못하냐 이거예요. 저는요 반미 아닙니다. 저는요 어느 나라도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친중도 아니면 저는 대한민국주의자예요. 국익. 민족주의자. 어느 나라도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내가 미국인이라면 트럼프 잘한다고 할 거예요. 내가 일본이라면 아베 잘한다고 할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익에 치명적으로 안 좋으니까 이러는 것이죠. 트럼프 다른 역대 미국 대통령보다도 아메리카 퍼스트지 않습니까? 바로 옆 나라인 멕시코 사람들 가슴에 못질을 할 만한 국경의 장벽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그다음에 나프타라는 북미 3국의 배타적인 공동협력체도 자기들의 국익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는 사람인데 미국에서 바라볼 때 저 멀리는 동북아의 조그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얼마나 생각하겠습니까? 순진한 발상, 미국 하지 말란 얘기인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우리 국익을 최적화, 극대화는 우리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것보다는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를 골고루 잘 활용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뭐라고 해? 아니 왜 태극기 집회란 이름도 짜증나지만 왜 우리 국내 문제에 성적이 남의 나라 국기 들고 나옵니까? 언제까지 괜찮아? 이스라엘 국기는 왜 갖고 나와요? 이스라엘 얘기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안보 지상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맨날 본뜨자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좋아요. 정신은 저도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정말 임전무태 뭐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하고 대한민국하고 너무너무나도 180도 다른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가 핵을 갖고 있어요. 주변 국가들 아무도 안 갖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상대방인 북한이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하고 똑같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 맞죠. 우리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이스라엘의 안보 정신을 보는 건 좋지만 이스라엘처럼 해야 된다. 뭐 이스라엘은 여차 조금만 테러하면 뭐 수백 명을 가서 그냥 사살한다. 그거 다 본뜨다간요, 우리는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에다가도 요구하고, 저는 중국에다가도 당당하게 요구하자라는 거예요. 저는 줄곧 그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 요구해요, 중국에다가? 지금 상황도요. 지금 상황도 지금 중국이 사드를 풀어주는 측면이니까 우리가 고마워하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정말 바보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중국의 국내적인 상황을 보면은 중국 시진핑 주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국면을 풀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하고 경계가 지금 많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지금도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태예요. 우리가 칼자를 쥐고 있으면서 우리가 눈치 보고 있는 국면인 겁니다. 왜? 그만큼 중국을 모르기 때문에요. 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시진핑 주석 지금 집권 2기 맞이해갖고 뭔가 실적을 내야 되고 트럼프에 의한 파상적인 대중 공격이 예상되거든요. 지금 중국의 고위층에서는 이 트럼프가 집권되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집권 2기를 맞이하는 이 5년이 팍스 아메리카나에서 팍스 시니카로 가는 리즘 체인지 그 토대가 된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미국의 파상적인 공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정책 측면에서는
화력을 갖다가 대미 외교에 집중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주변 국가의 관계를 개선시켜야 되는데 동북아에서 일본하고는 관계 개선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관계 개선할 수 있죠. 한국하고는 사드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드는 자기가 시진핑의 꿍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걸 갖다가 한국은 열렬히 풀기를 원하니까 그래 내가 너네가 원하니까 풀어줄게. 사실은 한국과의 필요하면서. 관계 개선을 해야지만 자기들이 한국이 미국과 일본 쪽으로 가면 전 국가 안보적으로 불리하거든요. 예. 우리가 이런 걸 속속들이 알면은 중국에 대해서 다양한 걸 요구할 수 있는데 그만큼 중국을 모르고 오로지 미국 중국은 모르고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정부가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한미 안보 갈등 이런 것도 없어졌으니 좀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그렇죠. 제안을 좀 하자. 네. 예. 이 방송을 또 보시고. 이 방송 꼭 보셔야 돼요. 자, 두 분 교수님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안보 문제에 대해서 매번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은 뭐 답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안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 속에서 국익을 위해서 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봉재 품격시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는 카톡이 아니라 뭐죠? 트위터. 네. 트위터에다가 지금 시진핑 주석이 내가 지금 설득을 해가지고 특사를 지금 보내는데 이게 상당한 일인데 기대가 된다. 지켜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특사가 베이징에 돌아갔는데 아무 얘기가 없는 거예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북핵자조차 나오질 않으니까 이게 뭐 약발이 안 먹었구나.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제재와 압박 수위를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테러리스트 지원 국가로 참았다가 지금 발표한 겁니다. 예, 특사를 갔다 온 얘기를 좀 해주시죠. 송타오라는 대외 연락부 공산당 부장,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장관급인데 갔는데 많은 기대를 했죠. 우리도 그렇고 예. 뭐 미국도 그렇고. 하지만 사실은 중국은 기대하지 않았고 중국은 제19타 당대회를 마친 다음에 당대회 결과를 설명해주러 가는 형식을 취해서 예. 지금 북한은 어떻게 지내는지 그다음에 북미 대화 수면화에서 뭐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염탐하러 가기 위한 측면도 있었죠.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대국을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를 해봤자 똑같은 시도를 해봤자 MB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거쳐가면서 계속 악화만 됐지 않습니까? 예. 자,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게 되면 동북아에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그 큰 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현 상태로 보면 승자팀하고 패자팀이 항상 고착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면은 북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국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북한은 아주 효과적인 치명타를 받지는 못하거든요. 예. 제재 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북한은 알기 때문에 계속 도발하고 그다음에 주산기 두드리면서 자기들의 국익을 하고 있고 가장 큰 승자죠. 두 번째 승자는 미국이죠. 예. 북한이 그렇게 해줌으로써 효과적으로 미국의 비싼 무기를 한국이나 일본에 팔 수 있고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한반도라든가 일본 컨디션 쪽에 먹는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효과적으로 미국의 그 위상을 국력을 강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승자는 일본이죠. 요번에 아베도 보십시오. 사실 김정은 덕분에 아베가 기사회생했지 않습니까? 아베 입장에서는 공로상을 줘야 할 형편이거든요. 아니 선대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네. 이제는 공로상을 줘야 될 거고 패자팀은 가장 큰 패자는 우리 한국이죠. 국가 안보 더 위험해지죠. 무기를 많이 사야 되죠. 중국하고 나빠지죠. 두 번째 안 좋은 것은 중국이죠. 예. 중국도 패자죠. 3배 이상 보복하고 그 다음에 보고해라 그래가지고 문제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우리 군도 3배 이상은 무조건 화력을 소모해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확전이 될 가능성이 꽤 크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이라도 조심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 하나 더 들어갔고요. 틸러슨 미 국무장관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어요? 네, 트럼프가 직접 발표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해서요. 예. 북한은 살인 국가다. 이렇게 또 다른 이제 용어가 또 나왔어요. 화염과 분노, 토털리 디스트로이. 그 다음에 이제 살인 국가. 그래서 살인 국가라는 거는 이제 그 김정남을 그 VX라고 하는
독소로 이 유엔에서도 금지한 독소로 암살을 했다는 거 하고 원비어군을 사실상 뭐 미국의 추정으로는 고문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테러리스트 국가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이제 틸러스는 국무장관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실효성이 크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 북한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경고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걸 아직도 우리는 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덧붙이긴 했습니다만은 북한으로 봐서는 이제 다시금 9년 만에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불명예와 함께 다시 미국하고 대화를 하려는 마음을 갖기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구도로 다시 회귀했다. 예. 그게 좀 안타까운 지금 순간이죠. 미 하원 의원들도 윈비어와 김정남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촉구하는 편지를 틸러스 국무장관에게 보내서 행정부를 압박하고 그 결과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번에 그 트럼프 들어왔을 때도 한 두세 개, 서너 개 정도의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해 7월서부터 복수의 채널을 갖고 대화를 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럼 뭐 그건 아무것도 그러니까 효과 없었다. 대화는 계속되고 있는데 예. 틸러스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예. 트럼프가 보기엔 이건 내가 국민들에게 얘기하기 좀 면구할 정도의 아주 미미한 대화다.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수준의 북한의 양보가 없다. 그래서 이제 동북아를 이제 쭉 순방하면서 항공모함 3개 전단을 갖다 놓고 북한에게 너 여차해서 까불면 혼난다라고 해놓고 이제 필리핀까지 가서 아세안 정상회담까지 마치고 이제 돌아간 다음에 지금 트럼프 얘기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 나빠지죠. 미국의 견제력, 미국 위상이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되죠. 한국하고 관계 나빠지고 국내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중국인들이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 너희 정부는 뭐 하고 있느냐. 중국도 계속해서 북한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저는 러시아도. 그러니까 승자팀인 미국과 일본, 북한은요. 서로가 이 상태에서 승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폭탄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하고 일본은 좋거든요. 바꿀 이유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패자팀인 중국과 일본과 힘을 합쳐갖고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죠.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그 새로운 시도가 잘못되더라도 우리는 어차피 최대의 패자니까 이것보다 더 나쁘진 않을 거거든요. 근데 왜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어차피 푸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풀을 뜯어먹더라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예. 중국도 알아요. 비핵화지만 그거는 목표지 비핵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것. 예.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오바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해나가는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새롭게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쭉 거기까지 가기 전에 송타오 대외 연락부 부부장인가요? 부장입니다. 부장 장관. 네. 뭔 결론을 가져왔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에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 저한테 보고하지 않으니까 모르지만요. 예. 어차피 없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예측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쓸데없는 순진한 기대라는 것이죠. 예. 교수님도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결과 없을 저도 거라고?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진전된 사항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요. 예. 이유가 이를테면 지금 북핵 문제가 되려면 대화가 시작이 되잖아요. 예. 대화가 시작이 되려면 서로 신뢰가 있고 서로 간에 대화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상호 신뢰가 있어야 되지. 미국은 뭐 신뢰가 설사 없더라도 대화에 나오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은 뭐라 그러냐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고 실험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고 그 다음에 비핵화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안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하겠다라는 의사 표현하면 대화하겠다. 조건이 많아요. 4가지나 돼요. 근데 북한이 워낙 안 나오니까 중국이 하는 얘기가 쌍중대라는 거 있죠. 쌍중대라는 게 핵실험 서로 중지하고. 반씩 양보하자.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다. 그래서 그럼 조금 신뢰가 생기니까 그러면 대화해보자. 미래를 놓고 대화해보자. 이런 얘기를 중국이 하는데 북한은 그거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북한은 미국은 4가지 조건을 대면 들어와요. 요즘 무기가 잘 팔리니까 일하느냐고 바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제 12월에 그 가족 그 행사 때문에 들어오는데 네. 지금은
위험하다고 회사에서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럴 정도. 그럴 정도예요. 영국에 있는 회사인데 아주 첨단 무기 회사거든요. 그 회사는 무기 사면 안 되겠네. 너무 정보가 좀 어두운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진짜 그래서 진짜 안 들어와요. 글쎄 외국에서는 한국의 상황을 훨씬 더 심각하게 온라인으로만 채팅한대요. 네. 근데 이제 12월에 들어오는데 그것도 최근에 좀 소강 국면에 들어오니까 부탁해갖고 자기가 들어오겠다. 가족 그 행사가 있으니까. 네. 중국 공산당 고위 당국자들은 그 한반도 문제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한반도에서 전면전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려 하더라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일으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지전으로 도발하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있다. 국제사회에서 이상을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무기 조금이라도 뭐 쐈다 하면 그날로 김정은은 끝난다는 것을 다 알고 김정은이 어린 마음에 도발을 하려 하더라도 김정은 주변에 있는 기득권층이 저 어린 친구가 잘못하면은 자기 기득권 다 날아가고 생명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는 혁명 1세대가 지금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한다는 결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능력 측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관계 측면을 볼 때도 전면전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중국 고위 당국자들의 생각이에요. 다만 도발적인 상태에서 어떤 예측 불가한 일이 발생하면 좋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조금이라도 무력 시위 같은 것, 무력적인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잘 하자라는 생각인 것이죠. 근데 이제 위험한 게 세계 1차 세계대전도 사라예보의 총성 한 발로 발발이 됐듯이 아주 우연한 사건으로. 지금 왜냐하면은 오바마 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보다 더 위험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트럼프 더 대통령의 위험하다는 얘기로 들려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언제라도 선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서로 간의 오해로 인해서 미스커뮤니케이션에 의해서 서로가 먼저 행동을 하다가 자칫하면 시작이 되면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위험한 거죠. 이번에는 이제 아주 작은 군사 충돌이라고 할지라도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무척 높은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 이명박 정부 때부터 우리 군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조금이라도 도발하면 즉흥적으로 대응하고. 정봉주 품격시대 두 번째 주제는 북한 테러 지원국 재지정 소식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인사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우수군 중국 동아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는 어디 있어요? 샹하이에 있습니다. 샹하이. 예, 중국이네요, 그럼? 중국의 샹하이에 있습니다. 중국의 샹하이. 중국어 잘하세요? 아닙니다. 그냥 밥 먹고 살 정도 합니다. 거기서 그럼 중국 학생들 가르치나요? 중국 학생들, 외국 학생들, 한국에서 다 가르칩니다. 중국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일본어로, 한국어로 다 가르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 수업 중에 일본인만 듣는 수업도 있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일본어로 하고. 일본어도 잘하세요? 밥 먹을 정도 합니다. 어디 일본에도 유학을 하셨나요?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석사 마치고 박사과정 수료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 로스쿨에서 또 석사 마치고 박사학위를 최종적으로 상하이에 있는 화동사범대학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 조금씩 합니다. 아유, 그럼 부끄럽게 갑자기. 일본, 영어, 중국, 저하고 비슷하네요. 그럼 학생들 아주 편하게 듣겠네요. 대화가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3월 달에 잠깐 들어왔는데 휴직하고 22년 동안 해외에서 생활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중국 대학에서는 2006년부터 수업을 맡고 시작했으니까 외국인 학생들을 쫙 지내다 보니까요. 한국 국내 사정은 잘 몰라도 밖에서 바라보는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남북한 문제 같은 것은 좀 밖의 시각을 좀 느끼게 됐죠. 예. 남북한 관계가 밖에서 볼 때도 이렇게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보여요? 외국인들은 더 많이 그렇게 느껴지죠.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일본의 지진 상당히 많으니까 되게 위험하다고 느끼지만 일본 사람들은 익숙해갖고 그렇게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태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쭉 지내다 보니까. 하지만 외부 사람들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다 해가지고 우리보다 더 많이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근데 한국인들은 여유롭게 지내니까 어떻게 된 건가라는 우리는 익숙한 것이죠.
조카가 LA 사는데 그 UCLA 나오고 USC 나와갖고 이제 영국 회사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무기 회사 같아요. 잘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현대, LG 이런데 이제 이런데 그 PTA로 들어온다 그래. 그 방위 산업체들 있는 데들. 근데 지금 계속 그